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적을 속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스텔스라는 건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적이 나를 미사일이나 기관총을 조준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면 이게 스텔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KF-21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보람의 전투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블록 1, 2, 3까지 사업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이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술, 이 테스트베드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테스트베드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KF-21이 이제 뭐 블록 1까지 마친 상태고 블록 2는 2028년, 그 블록 3는 아직 예정도 안 돼 있는 건데 갑자기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니까 이게 6세대로 바로 가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6세 전투기를 간다고 확정이 난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KF-21은 현재 블록 1과 2는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서 어떤 사양으로 어떤 예산으로 언제까지 만들지가 다 결정이 난 사양입니다. 블록 1과 2가 전투기로서의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단계라면 블록 3는 이제 미래 전장에서 KF-21이 어떻게 전투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현재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네. 서류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는 이것을 잘 알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공군력,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실물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KF-21 기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 다른 어떤 차세대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보기보다. 네, 다만 이 테스트베드 자체는 실물 크기의 이 모형이라 해가지고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게 전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목업이라고 하죠, 보통. 예, 네. 근데 일반 목엽은 원래 보통은 진짜 나무로 만들거나, 이게 목업은 영어긴 한데 나무 목자 아닙니다. 나무 목자인데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용도인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스텔스 소재, 그 다음에 차세대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해가지고 기능까지 확인한 거예요. 요것은 사실 KF-21가 전혀받은 별개의 항공기인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목업을 그대로 뭐 6세 전투기를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요것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KF-21을 앞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요게 대한 연구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스트베드를 그러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ADD에서 지금 현재 그 63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ADD가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되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한 세미나에서는 ADD랑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기업 혹은 기관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공고를 통해서 9월부터 어떤 팀이 꾸려질지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48개월간의 개발을 통해서 실물 테스트베드가 완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카이가 연관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네, 요게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카이는 현장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지만 딱 특정한 업체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공급에 대해서 딱 맞춤형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레이더 기술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이더 기술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KF-21의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정상급, 뭐 성능으로 치면 F-35 레이더가 더 좋을 수 있지만 기술적 수준은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향상됐거든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A사 레이더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소자가 중요합니다. 마치 반도체 소자에서 어떤 걸 사용했는지 혹은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도 어떤 걸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뭐 갈륨을 쓰느냐 비소를 쓰느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갈륨에다가 어떤 합금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구형 A사 레이더 혹은 F-35 현재 쓰는 A사 레이더의 경우 갈륨 비소라는 소자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반도체를 쓰는 소재가 그렇다는 거고, KF-21의 경우에는 갈륨 나이트레이드 GAN이라고 약자를 부르는데 요 소자를 쓰는데 아마 휴대폰 충전기 중에서 GAN 충전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소자를 쓰면 반도체가 열에 더 잘 견뎌서 더 많은 출력을 같은 크기에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GAN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기보다 충전 그 와트 수가 높거든요. 전투기 레이더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GAN 소자를 쓰면 그 안테나 크기가 같아도 출력이 더 세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냉각이라든가 이런 게
비해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자를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KF21에 들어갔다는 그 알륨 나이트 레이더급 소자가 제가 알기로는 F22도 그거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F22는 사실 안테나 크기는 KF2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 출력은 같은데 크기 대비 출력이 KF21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35도 물론 이 갈륨 나이트 레이더를 사용한 레이더를 사용할 예정인데 아직 이게 실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KF21 레이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레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 A사 레이더는 이제 탐지 거리는 길죠. 근데 다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특성상 이제 탐지 거리는 긴데 탐지 폭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서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현미경으로 멀리 보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좀 개선이 될까요? A사 레이더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된 폭, 각도가 다소 좁습니다. 한 10에서 15% 좁아서 어떤 유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회전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향을 극복을 하려는데 네. 차세대 A사 레이더는 레이더의 두께를 줄이고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투기의 모든 표면이 이제 레이더를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존 전투기에는 무조건 앞만 보는 레이더였다면 마치 조기 경보기와 같이 옆과 뒤에도 이 A사 레이더, 차세대 A사 레이더를 얇게 해가지고 붙이거나 날개 속에 파묻히게 해서 이것을 하면 전방향 탐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그 컨포멀 안테나라는 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 기술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서는 이런 360도 감지가 되는 이런 레이더도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방향은 이제 전 방향 탐지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고. 근데 보통 이제 레이더는 한 개의 주파수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미래 기술은 고주파, 저주파 다 흡수하든지 반사하든지 이게 가능해야 할 텐데 그 부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한 KDDX의 경우에는 S밴드랑 X밴드 레이더를 두 개 써서 8장의 레이더를 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밴드는 일종의 주파수를 묶음 단위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S밴드를 쓰면 이제 탐지 거리가 길어지는 대신에 이 분해능이라서 해상도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X밴드는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장점이지만 탐지 거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KDDX 구축함의 경우에는 S밴드로 먼저 탐지를 한 다음에 X밴드로 추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KF21에는 X밴드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라는 스텔스 테스트 베드는 멀티 스펙트럼 레이더라 해가지고 레이더 한 장이 여러 대의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요 S밴드를 썼다가 X밴드를 썼다가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이 나를 탐지할 것 같으면 뭔가 위협 신호가 X밴드로 왔다. 그럼 X밴드를 추적하면 같으면 우리는 밴드를 바꿔서 도망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차세대 센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력으로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숨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이번에 테스트 베드에 들어간 또 다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스텔스 기능이잖아요. 스텔스 기능은 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이 만든 모든 무기나 장비 중에서 가장 스텔스한 것이 이 바로 스텔스기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스텔스 기술 적용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도입해서 세미 스텔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드는 스텔스 전투기 테스트 베드는 공기 흡입부, 그 다음에 엔진 노즐, 캐노피, 날개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텔스 성능을 아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적용할 건데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랑 동체 사이에 약간 빈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없애는 기술은 중국과 그다음 미국이 실용화했거든요. 이것을 DSI 인렛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스텔스기 위한 새로운 공기 흡입구, 우리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KF21이 공기 흡입구가 F35보다는 F22랑 비슷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것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캐노피도 이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투명한데 전파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공기 흡입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투기 끝에 노즐이 있겠죠. 엔진을 배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그랗게 생기고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를 아주 잘 반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레이더 전파 지금까지는 이 엔진 노즐이 내열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스텔스 코팅이라는 걸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엔진에서 열을 뿜어내는 그 부분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초고내열 복합 소재 이런 네. 것들을 적용하고 이거를 스텔스 기술 시범기인 테스트베드에 적용하면 이게 전방향 스텔스 그리고 아주 고성능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스텔스기를 레벨로 치면 LO가 있고 이제 VLO가 있지 않습니까? LO는 이제 작은 새 정도, 네. VLO는 뭐 야구공이나 골프공 정도. 네, 맞습니다. 이번 KF21의 스텔스 기능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봐야 돼요? 예, KF21은 RO라고 해서 Reduced Observable이란 표현을 합니다. 이 간단하게 스텔스기 레벨이 1, 2, 3라 할 수 있으면 1단계가 RO, 그 다음에 2단계가 Low Observable LO, 그 다음에 3단계가 Very Low Observable VLO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1단계에 막 들어가는 셈이고 우리는 이제 스텔스 테스트 베드가 완성되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그 어딘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작게 보이고 뭐 사실 골프공보다 더 적고 막 좁쌀같이 보이면 좋겠지만 네. 이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과 그다음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성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KF21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비용 대 성능을 고려해서 1단계로 들어간 거고 이제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도 어떻게 기술이 그동안 발전했으니까 요 2단계와 3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적용하거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려면 결국은 유무인 복합 체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게 뭐 어렵게 말하면 뭐 다영역 스텔스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어떤 로봇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미래의 스텔스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어느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적을 기존에 속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스텔스라는 건 결국 레이더에 안 잡힌 거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적이 나를 미사일이나 기관총으로 조준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면 이게 스텔스고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비행기보다 눈에 잘 띄는 애들 일부러 이제 노출시키면 공격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을 유도하면 적의 위치를 내가 아무런 희생 없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스텔스 기술과 연관된다. 그래서 다양역 스텔스 아니면 유무인 복합 스텔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적한테 나를 숨기는 어떤 피탐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적을 탐지하는 그 능력도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다스라는 기능이 적용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예, 다스는 현재 5세대 전투기 F-35에 들어간 최신 기술이고 현재 우리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VR 혹은 이제 자동차의 그 어라운드 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강현실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에 요새 보면 뒤에나 옆에 카메라가 있어서 다 보이죠. 위에나 옆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스를 적용하면 전투기 곳곳에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배치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레이더가 필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막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안 잡히더라도 이 열 같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적외선 열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스를 활용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약 300km 밖에서 단도미사일을 쏘는 것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스텔스기라는 게 결국에는 적도 스텔스기가 되고 나도 스텔스기가 가지면 이제 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적이 공격을 했는데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죽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스를 사용하면 적이 공격을 했을 때 원거리에서 파악하고 내가 스텔스기 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이 발사한 미사일은 확인하고 이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숨기는 이 스텔스 기능이란 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적군의 전투기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적군의 공격을 유도해서 내가 탐지를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투발용 디코이? 아직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게 KF-21도 가능할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미래의 스텔스 기간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거나 예측을 하는데 핵심은 이게 일종의 낚시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적도 나를 찾고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애다 위치가 노출돼서 죽는 거예요. 마치 전쟁 영화에서 스나이퍼끼리 싸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코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됐냐면 내 전투기,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아닌 일반 전투기가 적지에 들어갈 때 위험하니까 적이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 하게 내기 네. 위해서 일종의 자기가 동력이 달린 무인 항공기에다 디코이를 싣거나 아니면 견인을 해가지고 적이 미사일을 쏘면 나 대신 맞아줄 디코이를 달고 다니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투반형 디코이라 해가지고 이제 브라이트 클라우드 같은 장비들은 원래 체프나 플레이어를 이게 발사하는 이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디코이를 장착하고 적이 왔을 때 디코이를 뿌리거나 아니면 좀 공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런 디코이를 사용하면 적은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발견한 줄 알고 미사일 쏘고 하면 미사일 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아무리 스텔스기라도 노출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디코이 미끼가 하나 떨어지면 전파를 발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전파를 그냥 발사하면 속으니까 아주 정밀한 DRF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가 있어요. 요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카피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본이 되는 비행기랑 똑같은 전파를 내도록 이렇게 모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이 속아가지고 미사일 쏘면 미사일을 쏠 때는 내부 무장창이라든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열리거나 하면서 이제 레이더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내부 무장창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외부에 무기가 많이 달려 있으면 무장이 많이 달려 있으면 적한테 금방 탐지가 되니까 그걸 안으로 집어넣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동체 맞습니다. 안으로. 예. 근데 의외로 KF-21 내부에 그 빈 공간이 많던데 그런 거 좀 활용할 수 없어요?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취재를 해본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KF-21은 처음 만들 때부터 스텔스기로의 확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마진이라고 해서 이 여유 공간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 무장창의 공간을 비워둔 것입니다. 엔진이 지금 KF-21 두 개가 있는데 엔진 밑과 동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블록 3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여기다 문을 달아가지고 무기를 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기획은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집어넣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KF-21EX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사이즈를 변경하면 2,000파운드 폭탄 좀 두꺼운 무장도 들어갈 수 있게 제이담 만들어자.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제이담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다만 이게 내부 무장창도 이제 나온 지 한 30년 된 기술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동체 안에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다면 그게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의 맞습니다. 거점에 날아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오면 와 적군 입장에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은 옛날에 그 1세대 스텔스기를 할 수 있는 F-117 나이트호크랑 비슷하게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 정도 되면 약 1.9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 관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날아와서 폭탄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이게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벙커버스터는 사실 미사일로도 할 수 있는데 스텔스기에 장착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미사일은 단가가 뭐 20억에서 40억 정도 비싸고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스텔스기는 격추당하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볍고 저렴한 폭탄들을 계속 떨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 표적이라든가 견고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뭐 공대지 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만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까지 KF-21이 장착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짜 무적이겠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제 미티어라고 하는 마 5까지 달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 KF-21 블록 1부터 운용할 것인데 우리가 2036년부터 생산하게 되는 차세대 LRAAM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한국형 미티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티어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티어는 다 좋은데 탐색기가 옛날에 개발된 거라 가지고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게 될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은 A사 시커를 달아가지고 속도와 탐지 능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 우리가 앞서가려면 글쎄요, 이제 위성과의 교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무인 복합
미션을 수행하려면 결국 이 무인기가 위성과 어떻게 교신을 해서 그 유인기를 도와줄 것이냐 이 지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좀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F-21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육지 통신위성이라 부르는 차세대 통신위성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KF-21가 통신위성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는데 네. 왜 위성이 중요하냐면 무인기와 같이 작전한 멈티 현재 시점에서는 LOS라는 통신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눈에 무인기가 그 전투기 조종사 눈에 무인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든가 아니면 지구 공면에서 너무 멀리 가면 무인기가 통신이 안 됐을 때 이 무인기는 사실 잘 작전을 하지 못해요. 네.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공개의 그 본체 사람의 유인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정보로 가는지 요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무인기가 본 거를 그냥 무인기가 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통신을 무인기랑 유인기가 주고받아야지 네. 함께 그것을 다 계산해서 아주 작은 점이 있으면 이제 무인기가 혼자 계산하게 되고 AI를 돌린다 해도 이걸 탐지하지 못하는데 사람과 같이 통신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적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 이성이 있으면 무인기랑 유인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유무인 복합의 위성 통신이 또 필수입니다. 얼마 전에 왜 중국이 J-20인가요? 그 대만 해역 통과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위성과의 교신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거꾸로 하면 공격자 입장에서 이 위성이 중요한 건데 J-20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걸 개발할 때 해도 J-20이 만약에 무인기랑 잘 같이 작전할 수 있으면 네. 우리가 탐지를 해도 다른 데 속아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양동 작전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멀티 데이터 링크 그 기술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7년까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아니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무인기와 사람이 타는 유인기 사이의 통신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되는데 요게 1단계로서는 이제 가시선 데이터 링크, 2단계로는 이제 위성을 사용한 데이터 링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와 같이 KF-21이 날아가면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무장창을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KF-21은 단좌형도 있고 복좌형도 있잖아요. 이제 복좌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뒷좌석을 그냥 드러내고 거기에 어떤 뭐 연료를 채워넣는다라든지 뭐 내부 무장을 한다라든지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거나 제작사에다 이야기를 한 게 예. 있는데 KF-21에 지금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게 될 때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35가 날아가는 거 보면 아주 매끈하게 외부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아가지고 무기를 장착할 공간은 있는데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KF-22EX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이제 내부 무장창은 있지만 KF-21이 원래 작전대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딘가에 연료를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비행기를 개조를 해서 더 동체를 늘리거나 날개를 크게 키워서 연료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좀 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등 쪽 부분 후방석 기체에 있는 것을 기체를 소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료를 채워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지금 FA-50을 수출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원래 FA-50은 단자형이 없어요. F-50이라는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속거리가 짧은데 후방석의 그 좌석을 드러내고 거기다 추가 연료 탱크를 하면 네. 약 15에서 20% 정도 항속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KF-21EX에 적용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KF-21이 지금 현재 단점으로 할 수 있는 짧은 항속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나 미래에는 아무래도 이제 6세대 전투기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KF-21보다 큰 동체라든가 완전히 새로운 동체나 날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KF-EX라는 게 그 블록 3 말씀하시는 거죠? 네, 블록 3가 확정은 안 됐으나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블록 3가 바로 KF-21EX인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EX랑 블록 3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네. 요게 대해서 공군이랑 이제 개발사의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의를 해서 최종 사양을 맞춰가는 단계. 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 옵션을 하시겠습니까? 제안하는 게 바로 KF-21EX라고 생각하시면 그 됩니다. 오늘 너무 이제 최첨단 그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보니까 블록 1과 2는 수출을 하더라도 글쎄요 블록 3는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저 정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한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게 여기서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저희가 지금 KF-21EX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30년대 중반, 지금부터 10년 후가 됩니다. KF-21이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을 많이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만 10년 뒤에도 그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KF-21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이유, 우리 경쟁자인 FA-18, 호넷, 뭐 라팔,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중단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들이 지난 10년간 군축 분위기로 인해서 R&D에 투자를 못해서 지금에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KF-22EX를 5.5세대 전투기 F-35 지금의 동급과 동급 이상으로 성능하도록 많이 개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이스에서 이제 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애 동맹국에게도 이 마이너스 버전으로 수출하고 또 킬 스위치 달아서 뭐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이 생기면 운항을 못하게 하는 막 그런 조치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맞습니다. 너무 막 여기저기 다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안티 템퍼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가 당한 적도 있는데 과거에 타이거 아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미국제 전투기 특정 장비를 수리하다가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부품을 뜯어보는데 그걸 즉각 미국이 알아가지고 강하게 항의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몰랐어요. 이게 역설계 방지, 분해 방지,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기술이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노하우가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돼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차세대 무기 체계가 나오면서 우리 기술도 보호하고 수출도 같이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국에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국격이 또 국력이 천지 차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 엔지니어 분들의 노고에 또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네, 김민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